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월 학평 해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했어요? 그냥 점 읽고 따라오시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뭐 좀 총평을 간단히, 물론 제가 한번 총평은 찍어드리긴 했지만 좀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에서 뭐 다 맞았거나 혹은 하나 정도 틀려서 등급이 괜찮게 나오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보게 될 6월, 9월 수능, 특히 수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잘 진도를 끝냈는지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뭐 좋은 문제였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등급에 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6월, 9월 수능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약속드렸던,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문제들, 여러분 특히 오스만 제국 푸실 때 제 생각 안 났어요? 제가 셀리미스 워낙에 강조했었는데 이번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근데 뭐 셀리미스가 거의 그대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오늘 요거 이제 찍으러 오기 전에 그 시험 마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지금 인별스타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번에 뭐 다 맞았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많은 연락들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이 전형적인 문제로는 4대 문명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 뭐 이번에도 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죠. 자, 가 문명이랍니다. 복원된 쿠프의 배가 새로 개장하게 될 박물관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이 배는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며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후세계를 중시하는 내세관, 내세적 종교관, 바로 어디요? 이집트 문명 아니겠습니까? 자,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었고,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됐으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관은 현세보단 내세에 더 집중하게 되었었다. 자, 그래서 뭐 사자의서라든가 미라라든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십진법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뭐가 있었다? 이집트 문명 있었다. 이집트 문명 아니면 언제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집트 문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의 특징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1번 미라를 제작하였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2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어디요?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자, 파르테논 신전을 축조하였다. 자, 파르테논 신전은요, 그리스 문명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4번입니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철, 갑, 상어. 그래서 중국으로 따지자면 상나라고, 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 문명 내지는 황허 문명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자, 인도는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인더스고 요게 겐지스인데요. 요 인더스강 유역의 초기 도시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 문명 내지는 인도 문명 하셔도 되겠죠. 뭐 1번 문제. 1번 문제 틀린 학생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 난 이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셀리미세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 셀리미세가. 제가 수능 개념, 제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찾아가서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평가원 문제에선 이 셀리미세가 제가 볼 때 더 강조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메카와 메디나의 뭐 지배권을 뭐 장악했다라든가, 뭐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선 그 정도 아니죠. 자,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데 가의 셀리미세가 쳐들어오자 나왔습니다. 요거 바로 오스만이에요. 사실은 여기 안에서는요, 셀리미세를 알지 못했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쳐들어오자. 이스마일 1세는 빈
호수 근교 차디란에서 전투를 벌였다. 자, 이스마일 1세의 군대는 말을 탄 궁병이 주력인 반면 셀림 1세의 군대는 포병을 주력으로 이루었고요. 자, 총과 대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셀림 1세는 그 여세를 몰아서 뭐 어디까지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셀림 1세 말고는 특별한 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선 셀림 1세를 반드시 알았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하면 주요 인물들이 좀 있죠.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었던 누가 있었고요. 메흐메트 2세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16세기로 넘어오면서 누가 있었고요. 셀림 1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술레이만 1세, 뭐 이렇게 대략의 인물들. 특히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 파트는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 그 세계사 문제에서요. 요 메흐메트 2세의 주요 업적, 셀림 1세의 주요 업적, 술레이만 1세의 주요 업적들 요거 반드시 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번 그 3월 학평 문제는 이들의 개별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셀림 1세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거 오스만 제국인지 찾아갈 수 있겠니 정도만 물어봤어요. 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우즈베키인에게 멸망하였다. 이거 어디죠? 우즈베크는 티무르 제국이 되겠습니다. 티무르. 자, 2번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답니다. 아하, 국교로 삼았다? 국교로 삼았던 건 어디죠? 그 페르시아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국교까지는 아니었었고 국교로 삼았던 건 그 뒤에 있는 페르시아. 어떤 페르시아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해당되겠죠? 3번입니다. 데브 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 요것이죠. 예, 그래서 종교적 관용 정책을 가져갔었던 데브 시르메 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자, 군관구제, 둔전병제 이거 어디죠?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어디인 건 맞지만 비잔티움 제국이기 때문에 맞지만 원래 비잔티움 제국 나오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를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있었던 것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다. 요게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그걸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사후에 나오게 되었던 게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고 이 두 제도는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것 맞습니다. 되셨죠? 그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입니다. 수사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하였다. 이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답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바로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요 이소스 전투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때 너무 강조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뭐야 저를 처음 만난 사람 저를 이상하게 지금 제 강의를 안 듣고 이 해설 강의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 강의 찾아가서 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다 강조했던 거야. 다 나왔잖아. 진짜로. 가의 이소스 전투 나오면 누구? 그렇죠. 10여 년간 정말로 가장 불꽃처럼 살다 갔었던 누구에 대해서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원전 333년에 있었던 이소스 전투만 기억해라. 이게 그 전에도 나왔었고 앞으로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에 대해서 물어볼 땐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의 이소스 전투에서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물리쳤고 여기서 말하는 요 다리우스 3세는 어디의 황제냐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당대 황제였습니다. 군대를 물리쳤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정군을 지원하였던 대표들이 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승리를 축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이건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인 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건 언제죠? 일단 로마의
바로 4세기에 다시 한번 중흥기를 갖고 왔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던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밀라노 칙령이라고도 합니다. 313년,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기억나십니까? 5도가 부족해. 그래서 500인 평유의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요것은 누구였습니까? 솔페클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솔페클페 할 때 요 클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클레이스 테네스,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는 누구죠? 바로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사실상의 제정을 열었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였다. 누굽니까? 좀 센 자음들이 많이 나오죠. 카이사르라든가 폼페이우스라든가 크라수스, 이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도했던 건 당연히 이제 카이사르가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인물 알렉산드로스 황제 대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신의 종들의 종. 이거 좀 표현이 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우리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습니까? 그레고리우스가 누구에게요? 하인리에게. 당시에 교황이었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하인리 4세에게 보내는 글이네요. 요 두 인물만. 이것도 역시 제 강의 필기 노트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고요. 그대는 스스로 교회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음에도 네가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아들, 즉 크리스트교 신자였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모와 스폴레토 교구의 성직에, 그러니까 성직자를 말하는 거 있죠. 성직에 교황이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을 임명해버렸다? 너 나 모르게 임명했니?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성직자 서임권에 대항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그대에게 경고하오 라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신의 은총을 입은 하인리가 그레고리우스에게, 즉 여기 이제 편지를 받았었던 황제가 이제 다시 교황에게 보내는 것이죠. 당신은 교회의 혼란만을 초래하였고 신이 나에게 부여한 군주의 권한을 마치 당신이 부여한 듯 행사하며 빼앗으려 하였다. 그래서 나 하인리가 주교들과 더불어 당신에게 말하노니 베드로의 옥자로부터 내려오라. 너 교황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놓고요? 성직자의 서임권을 놓고요. 서임권, 그러니까 임명권이 되겠죠. 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놓고 누구와 누구 세력과 황제권과 교황권이 대립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는 바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려요. 너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야! 라고 해버리자 그 황제 뒤에 있었던 여러 주교들과 그 제후들이요, 교황 편에 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새가 된 거 아닙니까? 버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 눈 오는 날 가서 카노사성 앞에서 빌잖아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원래 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연표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게 11세기 경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이 있었던 게 1077년이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싸웠었던 이 성직자 서임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교황이 차지하게 되었었던 게 뭐고요? 보름스 협약이 되겠고, 그게 1122년이고,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황제권이 교황권을 압도하게 되었었던 바로 그 사건이 아비뇽 유수가 되겠고요. 요것이 1309년에서
17년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이 보통 요 그래프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요 사건이 이것이 요 뒤에 나오는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요 권한이 누구의 권한이라면 요것이 이제 황제권이라면,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것이 교황권이라고 봤을 때 요 크로스되는 요 타이밍, 요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고요. 카노사의 굴욕이고, 그리고 정점에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던 것은 보름스 협약, 그리고 최정점에 올라간 교황권의 최정점에 있었던 건 13세기. 예, 그렇죠. 뭐 교황은 해, 황제는 달, 뭐 이런 말이 나올 때였었고요. 그렇지만 요 기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이들이 몰락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교황권이 황제권에 압도를 당하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 아니라 아비뇽 유수,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었다. 되셨죠? 요 표로도 해서 나오고요. 보통 연표로는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여기 뒤에 것까지는 안 나왔고 뭐가 나왔던 겁니까? 요게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에 탐구 활동을 찾으라니까 뭐 성직자 서임권 내지는 카노사의 굴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동서교회의 분열 과정을 정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동서교회의 이 분열 과정은 언제부터? 8세기부터 시작했어요. 8세기. 이게 성상 파괴령 726년에 성상 파괴령에서 시작돼서 최종적으로는 1054년 11세기에 요 완전히 동서교회가 분리돼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2번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한 인물을 찾아본다라고 했는데요. 요 니케아 공의회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으로 지하에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더니 이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시에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여러 교리들의 이 대립 과정 가운데 삼위일체설을 인정해 주었었던 것이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것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로욜라가 설립한 단체의 선교 활동을 조사한다. 이 단체가 뭐죠? 로욜라가 설립한 단체 맞습니다. 예수회가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개신교, 신교가 성장하게 되자 기존에 있었던 구교, 즉 로마 가톨릭이 좀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예수회가 되겠습니다. 요 카노사의 굴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요. 자, 5번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게 언제죠? 16세기. 시기적으로 좀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1517년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세기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종교 개혁자가 있었으니 루터와 칼뱅. 루터 칼뱅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이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있고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은 밑줄 친 기념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 동아리 발표회래요. 자, 어떤 제국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라시아를 호령하다. 우리 동아리는 찬란했던 동그라미 제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답니다. 자, 발표 주제에 나왔더니요. 제국의 출발, 칭기스칸. 제국의 번영, 쿠빌라이 칸. 유라시아 교역망의 활성화. 이건 누굽니까? 누가 보더라도 몽골 아닙니까? 자, 몽골 제국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사잠도가 그려진 손수건. 자, 여사잠도는요. 고개지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었고 요 시기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자, 2번입니다. 교초를 배경으로 한 메모지. 메모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몽골골 하면 이들이 초원을 달리던 이 몽골 이 기마병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초원을 달리던 기마병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자금성에 전경이 담긴 엽서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자금성이 건설되었던 건 언제부터죠? 명 때부터입니다. 명 중에서도 누가? 네, 그렇죠.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해서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었는데요. 이 영락제 때 자금성을 짓고 어디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이후 명나라, 청나라 때 계속적인 수도가 어디? 이 베이징이 되는 것입니다. 요 명 때부터 나오게 됐고요. 자, 4번입니다.
홍루몽의 주인공을 표현한 피규어 나왔는데요. 홍루몽 나왔습니다. 청실, 홍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루몽은요, 청나라 때 대표적인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5번입니다. 고녀만국전도를 말판으로 한 보드게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녀만국전도는요, 명나라 때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 명나라 때 중에서도 누구? 마테오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녀만국전도는요, 명나라 때 마테오리치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보시면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를 어떻게 볼까요? 그는 분서객류를 단행하고 가혹한 형벌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황제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한 면도 있지만 그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화폐와 도량형 문자 등을 통일한 능력 있는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한답니다. 그게 누구죠? 진시 황제. 그러니까 보통 중국사 문제가 나올 때는 왕조나 시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나올 때는요, 진시 황제, 한무제, 영락제, 강희제 정도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진시 황제는요, 진시 황제의 사실 업적 전체가 그냥 진나라의 업적이죠. 그럴 정도로 최근엔 개별적인 문제로도, 인물 문제로도 이 진시 황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균전제를 도입하였다. 이 균전제는요, 해당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왕조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왕조냐면 한화 정책을 펼쳤었던 북위,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당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 진시 황제는 사실은 화폐 도량형 문자 등을 통일한 것도 하면서, 그래서 행정조직을 정비했던 것도 정비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대규모 토목건설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든가 시황릉이라든가 아방궁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작년 수능에 세냥이라든가 특히 아방궁이 나오면서 이 진시 황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것은 청나라 때, 청나라 중에서도 개별적인 인물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누구요?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이 전연의 맹약이라는 건요, 매년 물자라든가 공물을 갖다 물자라든가 비단이라는 걸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천사 같겠어요. 맞아요. 1004년에 체결이 되었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송나라와 요 사이에서 체결되었었던 것이 전연의 맹약입니다. 참고로 전연의 맹약은 송나라가 요 나라한테 물자를 바치기로 했던 것이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한나라 중에서도 인물 문제로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한나라의 무제가 되겠습니다. 한무제는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던 목적이 뭐죠? 바로 이 흉노족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 대월지와의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엔 군사적 동맹은 실패했으나, 그렇죠, 바로 비단길이 열리면서 그 이후 동서교류의 대표적인 루트로 뚫게 되었었던 것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한무제는 사실은 정말로 많이 나오죠. 동중서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국교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균수, 평주법 하면서 물가 조절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수전 같은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소금과 철을 전매제하기도 했었다.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새 국가가 창립되는 시작에 순원이, 순원이 나왔네요. 순원이 부덕하지만 임시대총통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무릇 중국의 전제정치의 해독이 200여 년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졌으나 하루아침에 국민의 힘으로 넘어뜨려 버렸는데,
거사가 일어난 지 불과 수십일 만에 이미 10여 개의 성이 독립하였으니 유사일에 이처럼 빠른 성공 사례는 없었다. 우리 국민과 처음 만나는 날 내 진심을 드러내니 우리 사억 동포가 함께 살펴보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용 보니까 이게 이제 신해 혁명이죠. 신해 혁명의 중심 세력이었었던 이 신해 혁명에 의해서 민국이 신해 혁명은 1911년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화민국이 1912년에 나오게 되는 그 중심 세력 바로 이 순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물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태평천국 운동이 나온다. 태평천국 운동이 나온다. 누가 있죠? 인물로만 쳐주자면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수전.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무운동이 나온다. 양무운동. 누가 있죠? 이홍장이 나올 수 있고요. 증국본도 가능합니다. 이홍장 증국본. 그 다음에 변법 자강운동이 나온다. 누가 있죠?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등. 요거 어떻게 알면 된다고 했습니까? 캉유웨이, 량치차오, 변법 자강. 그래서 내자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물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해 혁명이 된다면 그 신해 혁명의 중심 세력이었던 누구? 순원. 이렇게 기억해 둘 수도 있고요. 자, 순원은 원래 임시 대통통에 올랐다가 결과적으로 근데 이 신해 혁명이 일으켰을 때 청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당시에 군사적 실권을 갖고 있었던 누구를 시켜서 이 신해 혁명 세력을 처리하게 했냐면 바로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을 통했거든요. 근데 이때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이게 연대를 하죠. 그래서 혁명파를 인정해 줄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위안스카이가 이 혁명파를 탄압하면서 또 다시 또 이 중국의 현대사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사건은 순원 봐주셔야 되겠고요. 요것은 신해 혁명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이네요. 신해 혁명이 일어났다. 이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고3 모의고사 치고는 제가 볼 땐 예년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번입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중일전쟁은 언제죠? 1937년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오사운동이 발생하였다. 오사운동은 1919년. 요 같은 해에 3.1운동이 있었고요. 3.1운동 2달 뒤에 오사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홍수전이 상제회를 조직하였다. 홍수전 나왔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죠?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단행하였다. 요것은 요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장제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순원이 죽고 그 후계자격이 된 인물이 바로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장제스가 했던 것이 바로 북벌을 단행했었죠. 좋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8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전시, 강좌, 관람, 예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강좌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라고 나와 있고요.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된 가시기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강좌랍니다. 칼리다사의 샤쿤탈라. 뭐 거의 이게 외계어처럼 들리는 것은 무조건 구파 왕조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잔타 석굴 그 불상도 나와 있네요. 자, 그거는 어떻게? 인도는요, 며칠 굶었을 상태에서 뭐한 상태를 보면 된다? 굶은 상태에서 고기 뷔페집을 갔다. 그 고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쿠 구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쿠 그 고기들을 굽타. 근데 더 이상 굴 게 없으면 무라도 굴까? 요거 봐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마우리아 왕조 있고요.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그 중에서도 시옷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자부 불교라든가 산치대탑이라든가 석주라든가 이게 다 마우리아 왕조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불상 제작이 시작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의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자 4에서 6세기 최근에 여러 면에서 좀 변형적인 형태로도 그렇고요. 4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바로 이 굽타 왕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학별 문제는 가장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산스크리트 문학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칼리다사의 뭐 샤쿤탈라라든가 과학기술이 뭐 발달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등장했다. 힌두교의 뭐 만우법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가장 전형적인 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재작년에 이 굽타 왕조가 나왔을 땐 에프탈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화되는 그 지도 문제가 이 변형 형태로 나오게 되면서 동시대에 있었던 게 특히 이 굽타 왕조는요 4에서 6세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세기에 등장하게 되었었던 이슬람교랑은 관련이 없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올 땐 그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9월과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4에서 6세기다 보니까 그때쯤 있었던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인데요. 그래서 굽타 왕조를 지도에서 물어보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찾을 수 있냐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아주 메인 문제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봐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뭐 델리 술탄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굽타 왕조가 나왔네요. 자, 굽타 왕조 보시자면 자, 타지마할이 건립되었다. 타지마할은 어디요? 무굴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산치대탑. 산치대탑은 요 시옷에 들어가는 마우리아 왕조 때 있었던 것이 산치대탑. 아소카 왕. 그래서 여기는 아소카 킹은 요 시옷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치대탑이라든가 상좌부 불교라든가 석주라든가 요 각각의 시옷으로 시작되는 요 세 개의 시옷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간다라 양식이 출현했다. 간다라 양식이 출현이 바로 여기 이 쿠시안 왕조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이 출현했었고요. 자, 4번입니다. 쿠트브 미나르가 축조되었던 것은 무굴 제국 이전에 여기에 있었던 바로 이 델리 술탄 왕조 때 축조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뭐 강의에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다 했었죠. 그리고 5번, 그렇죠. 산스크리트 문학. 특히 이 굽타 왕조가 나왔을 때 산스크리트 문학 이게 워낙에 좀 단어들이 어려워요. 뭐 카레다라, 뭐 샤쿤 탈라라든가 마하바라타라든가 라마야나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한 용어가 딱 들리게 되는 순간 요건 굽타 왕조다. 뭐 이렇게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을 통칭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합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고 합니다. 자, 아부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족이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시아파 등 이 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하였답니다. 자,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숙부인 아바스, 여기다가 핵심 단어가 나왔네요. 아바스의 후손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다마스쿠스. 그러면 이 왕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왕조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보통 이슬람 왕조는 무함마드 시대,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세습 칼리프 시대 이렇게 오고요. 이 세습 칼리프 안에서는 무슨 시대와 우마이야 왕조 시대와 그 다음에 요게 이어지면서 아바스 왕조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메인 테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요 다마스쿠스 쿠스가 수도가 되었고요. 아바스는요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요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바스 바그다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바스 바그다드.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전투도 두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 때는요. 바로 투르 뿌아띠에 전투가에서 지게 되면서 유럽까지 넘어간, 서유럽까지 넘어가는 데는 실패했었고, 아바스 왕조 때는 당나라랑 붙었었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죠? 아바스, 탈라스 같은 스로 끝나고요. 소는 뭐가 맛있다? 투뿔이 맛있다. 네, 그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조라 하면 어디를 향해 등장했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마이야 왕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우마이야 왕조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구라트를 건설했던 것은 어디죠? 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아바스, 탈라스. 당나라랑 붙었었던 전투에서 아바스가 이겼었죠. 자,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그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잖아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에스파냐, 스페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다 장악하고 서유럽으로 넘어가려다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가 임마!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프랑코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지게 되면서 이슬람권이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은 이쪽에 있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고요.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었다. 요것은 특히 이 아바스 왕조가 좀 위태위태하고 있을 때, 요때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셀주쿠 티르크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셀주쿠 티르크에게 무슨 칭호를 주었었다?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었었다. 요거 셀주쿠 티르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반영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가봅시다. 사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틸라크의 모습이랍니다. 자, 그는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며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고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진흥의 4대 강령을 주장하는 등 반영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을 주시하던 영국은 틸라크의 글을 구실로 삼아 그를 선동 혐의로 기소하였고요. 금고 6년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이 무굴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굴 제국을 누가 장악했었죠? 이 무굴 제국을 누가? 영국이. 원래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 무굴 제국 인도에 있으니까 인도를 교역으로 삼기 위해서 이 둘이 붙었었죠. 이것을 우린 플라시 전투라고 하고요. 여기서 누가 집니까? 프랑스가 지고 영국이 이기면서 영국이 그 인도에 대한 무역을 영국이 거의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플라시 전투 100년 뒤에 이 영국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형태였었는데, 이 간접 통치를 했었던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인도인 용병을 고용했었는데 그들을 세포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이들이 저항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세포이 항쟁이라고 하고, 세포이 항쟁 이후에는 영국이 이 무굴 제국, 즉 인도를 직접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 중에 이 영국에서는 고민을 한 것이죠. 오히려 당시의 기득권 세력,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편, 영국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인도 통치가 훨씬 더 쉬워지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인도 국민회의예요. 인도 국민회의를 통해서, 원래 이 인도 국민회의는 어떤 단체였었냐면 친영 단체였어요. 영국과 친한 단체였었어요. 영국의 우호적인 단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국민회의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친영 단체에서 반영 단체로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벵골 분할령이라고 합니다. 벵골을 둘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너네 민족이 다르지? 니네끼리 좀 싸워! 라고 하는 이러한 영국의 속내를 인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린 그것을 콜카타 대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905년에 있었던 이 벵골 분할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반영 단체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래서 1906년에 콜카타 대회를 열고요. 예, 거기에서 나왔던 4대 강령이 바로 요 4대 강령이죠.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지능과 같은 그런 4대 강령을 바탕으로 저항했었고요. 그렇게 되자 1911년 이 벵골 분할령이 철회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반영운동 어떤 것들인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와하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와하브 운동은 아랍의 민족 운동이죠. 예, 아랍의 민족 운동. 이 와하브 운동 내지는 뭐 와하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랍 운동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2번입니다. 벵골 분할령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그렇죠. 이 벵골 분할령으로 인해서 그것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친영 단체였었던 이 인도 국민회의가 이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어떻게 반영 운동을 펼치게 되는 적극적인 계기가 바로 이 벵골 분할령 때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라비 파샤가 혁명을 일으킨 지역. 이거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역시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자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너네 영국 떠나라. 나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반영 운동을 펼쳤으나 이렇게 영국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었었고요. 자, 4번입니다. 델리에서 발표된 평화 5원칙. 이건 1954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평화 5원칙이죠.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쩌원라이 등등이 중심이 되었던 바로 것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시작한 인물을 찾아본다.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인도의 사회 운동이죠.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여러 악습, 대표적인 게 뭐 사티라든가, 즉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체가 불태울 때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불태우는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악습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자라는 사회 운동이었었죠. 그거 외에도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19세기 전후에서 일어났었던 인도의 사회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절반 풀어봤고요. 11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왕조 찾으래요. 가에서 좋은 정치가 없었던 것은 고 황제, 즉 이제 옛 황제가 되겠죠. 가 여기가 핵심 단어네요. 제상제를 폐지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에 내용 쭉 나와 있지만 사실은 크게 없고요. 요게 가장 핵심 단어였습니다. 제상제를 폐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문제 풀다 보면 쭉 많이 읽다 보면 오히려 막 어려운 단어들, 뭐 생전에 처음 듣는 단어들,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없는 단어들 막 이런 것들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딱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제상제 폐지. 이거 누구였죠? 명나라 태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명태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명태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명태조가 아니라 가 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당연히 누굽니까? 명이죠. 뭐 명나라에 대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1번입니다. 군기처를 설치했다. 군기처는 청나라 때 옹정제 때 설치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네요. 뭐 이갑제. 특히 이갑제 자체도 명태조 때 실시가 되었었죠. 3번입니다. 군국제를 도입하였다. 군국제는 누구였죠? 한나라의 초기. 예, 맞습니다. 한 고조 때 있었던 것이 군국제. 이 군국제라 함은 군현제와 봉건제의 믹스, 이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구품중정제를 시행하였다. 구품중정제는 어느 시대 때 있었던?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맹한모국제를 운영하였다. 맹한모국제는 바로 이 금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12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수행평가 계획서래요. 자, 어디에 통일과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뭐 어느 나라의 통일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도 여러분 힌트가 됩니다. 여기 일단 내음절로 돼 있고요. 마치니가 조직한 단체 카보우르의 외교 정책.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했었던 중심 인물들 마치니, 그 다음에 카보우르, 그 다음에 한 명 야 너 가서 우리 리빌딩 하자. 그래서 리발디,
그게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왕국을 세우고 나서 실제로 이탈리아 왕국의 그 황제가 되었었던 누구? 바로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 근데 이건 좀 이름이 길어서 여긴 잘 안 물어봤고요. 이렇게 이탈리아 이 통일 과정에 주된 이 빅3 하면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인데요.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번입니다. 카롤로스 대제의 문예 부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롤로스 대제는요, 어디죠? 일단 뭐 프랑크 왕국이 맞고요. 이 프랑크 왕국 중에서도 원래는 메로베우스 왕조가 있고 카롤로스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카롤로스 왕조. 특히 이 메로베우스 왕조 세웠던 인물은 클리카피카 기억나십니까? 피카 기억나십니까? 클로비스, 카롤로스 마르텔, 피핀, 카롤로스 대제 이렇게 되는데 요 카롤로스 대제잖아요. 그래서 이 메로베우스 왕조는 클로비스가, 그 다음에 이 카롤로스 왕조는 피핀이, 이 피핀의 아들이 카롤로스 대제죠. 그래서 요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로스 왕조 자체도 프랑크 왕국이고요.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프랑크 왕국 안에 카롤로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라인 연맹 창설. 나폴레옹은 이제 그 18세기 말 19세기 인물이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의 내정 개혁. 요거는 러시아의 개혁 군주였었던 바로 이 알렉산드르 2세 19세기 인물입니다. 윌슨의 평화 원칙 14개조는 언제 나왔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리발디가 이끈 의용대, 특히 이들이 어디요? 시칠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이 가리발디가 비토니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상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합시다. 13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사진 속의 배는 실물 크기로 재현된 산타마리아호랍니다. 자, 이 산타마리아호는요, 콜럼버스의 항해 400주년을 기념하여 항해를 지원하였던 가가 제작을 지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죠? 자, 콜럼버스를 지원했던, 제가 수능 개념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지원했던, 이 각각의 나라들이 지원했던 인물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결국에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어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하고 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었다. 그래서 요 바로 시작되는 두 인물이 나오면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이 에스파냐가 지원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는 콜럼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 콜럼버스는 어디 서인도 제도를 이제 최초로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은요, 이 지구가 구인 것을 직접 입증했죠. 특히 근데 마젤란은 원래 필리핀에서 당시에 원주민들과의 이 전투 과정에서 죽고 그 일행이 마지막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었었던, 어쨌든 요 콜럼버스, 마젤란 나오면 에스파냐,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나오면 포르투갈,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콜럼버스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 국가는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는요 1번입니다.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이거죠 뭐.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제 조카 은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아코, 제 조카가 딱 나오면 삼촌 이러면서 뛰어나오다가 무릎이 탁 엎어지면서 무릎이 딱 깨져서 피가 나면 아코 피나, 요거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스테카 제국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 각각 당했었다. 그래서 아코 피나, 요거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던 것은 영국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식민지를 확보했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4번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기에기에 벨기에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고아와 마카오의 무역기지를 건설했던 것은 여기 있는 포르투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14번 가보도록 합시다. 14번은요. 가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봤더니 귀족, 재산, 지위, 신분 그런 것이 당신을 자만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단 말이오. 세상에 태어나려고 당신 어머니 배만 아프게 하면서 나와서 운 것밖에 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이 있는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5막 3장 중 한 장면으로 피가로가 당시의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이랍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비판 내용 때문에 루이 16세는 바스티유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연이 시작되고 몇 년 후 가가 발발하여 실제로 바스티유가 함락되었으니 루이 16세의 경계심이 기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바스티유 함락, 그 다음에 루이 16세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이 어디임을 프랑스 혁명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요, 계몽사상 영향을 받았나요? 그럼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권리 장전의 승인을 이끌어내었다. 크게 보자면 영국 혁명이고요. 영국 혁명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혁명이 있고요. 명예혁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 장전은요. 권리 장전은 이 중에서도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테르니히는요, 특히 빈체제, 오스트리아의 재상으로서 빈체제를 만드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으나 이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빈체제가 붕괴되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4번입니다. 루이 필리프가 물러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요 루이 필리프가 물러나는 계기가 1848년의 2월 혁명이고요.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메테르니히가 실각하게 됐습니다. 5번입니다. 베스트 팔렌 조약의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1648년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은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비렐름 2세계. 나의 조카를 살해한 이 사건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들이 자행한 선동의 결과이고 그들의 목적은 삼국동맹. 여기서 말하는 삼국동맹은 누구가 맺었었던 삼국동맹입니까? 당시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맺었던 바로 이 삼국동맹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었던, 특히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범게르만주의라는 이 게르만들의 그러한 좀 이 우월성이라든가 그 중심으로 세계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되겠고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자,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게 사라예보 사건이 되겠죠. 사라예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와 황태자 비가 죽게 되는 그 1914년에 그 사건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사건, 즉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와 세르비아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세르비아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이 세르비아는요 러시아와 함께 주로 어디였었냐면 이들의 핵심적인 것은 범슬라브주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간의 이 대립,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배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평화 정책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귀하가 납득할 것으로 믿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하, 1차 세계대전의 배경 내지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간의 이 대립,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자, 탐구 주제 찾으랍니다. 제3세계의 형성. 요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되겠고요. 해당 안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신성동맹. 신성동맹은 그렇죠. 우리 빈 체제의 중심적인 동맹이 바로 신성동맹입니다. 여기에 있는 삼국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내전의 전개. 러시아 혁명과 내전의 전개. 러시아 혁명은 1917년, 즉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4번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둘러싼 갈등. 노예 해방 선언은 언제 했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1863년, 즉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선언했던 것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요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아니라면 뭐 1차 세계대전의 배경 뭐 이런 것이라고도 뭐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갔고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6번입니다. 자, 밑줄 친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막부에 3대 쇼군께서 무가제 법도, 요거 작년 평가원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네요. 무가제 법도. 요게 이제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로 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상킨 고타이 제도, 에도 막부 확실해졌습니다. 법제화하여 다이묘를 통제를 더욱 강화하셨군요. 자, 크리스토교에 대한 통제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나라 시대. 제가 이제 뭐 강의 중에 노래해, 유송한 넌 참 무가 뛰어난 애야. 이렇게 이제 뭐 우스개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그 다음에 이때부터 막부가 되는데요. 이제 막부 시대가 열리는데 처음에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17세기의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마쿠라랑 무로마치 막부가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사실 세계사에서는 쉽지 않고요. 보통 많이 나올 때는 요 에도 막부가 좀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니면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종종 물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에도 막부가 나왔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견당사가 폐지된 것은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마가 건설되었다. 이게 에도 막부죠. 특히 이 대지마를 통해서 어느 나라, 서양의 유일하게 한 국가, 네덜란드랑만 교류를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 때 란가쿠, 즉 난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도 했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던 것은 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이카 개신이 단행된 것은 나라 시대보다 이전입니다. 요거는 645년, 즉 7세기고요. 나라 시대는 8세기 초에 등장했다. 8세기 말까지 갔던 것이 나라 시대입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된 것은 에도 막부가 끝나는 게 언제냐면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메이지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었는데 이 메이지 정부에서 이제 해외 순방차, 이제 뭐 선진 문물이나 이런 것을 배워오라고 파견되었던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요건 메이지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합시다. 17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네요. 봤더니 마오 쩌둥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실정을 비판하자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와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핵심이죠. 대약진운동의 여파로 유례없는 대기근이 발생하자 펑더화이는 대약진운동을 비판하는 편지를 마오쩌둥에게 보내고 류사오치는 대기근을 인재라고 비판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가를 했답니다. 이게 뭐죠? 이 1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24년에서 27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들이 흩어지죠. 그러고 나서 2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이게
1937년에서 45년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붙었던 것이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러다가 이제는 1945년도에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나눠져서요. 국공내전이란 걸 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 안에서 중국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것이죠. 이게 언제냐면 1946년에서 49년이에요. 즉 국공내전에서 누가 승리하냐? 국민당이 지고 어디? 지금의 타이완섬, 대만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9년도에 마오쩌둥이 어디를 장악합니까? 바로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도에 선포해요. 자, 그리고 나서 1950년대 말, 정확히는 그 대약진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뭐 50년대 말로 보셔도 되는데 정확히는 58년이에요. 58년부터. 그러니까 1958년부터 야, 우리 몇 년 안에 미국도 따라잡고 영국도 따라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파이팅! 운동을 펼치는데 이것이 대대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좀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판이 나오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뭐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같은 당시에 이제 신진 관료들, 신진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언제 있었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요 시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요것이 나오게 된 것. 특히 요 문화대혁명이 나오게 되었던 요인, 바로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따른 다른 세력으로부터 마오쩌둥이 비판을 받게 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요 시기 문제, 요 시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뭐 대약진 운동이 실패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니까 아마 요 정도 찾으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자면 이렇게 보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건 너무 문제는 쉬웠습니다. 설명에 비해서도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옮겼다. 이게 지금의 대만이죠. 1949년도에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차 국공합작이 추진되었대요. 이것은 1924년부터 27년까지 있었던 것이고, 루이진을 떠나 대장정이 단행되었어요. 이 대장정은 193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대장정이 되겠습니다. 연안 도시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던 것은 누굽니까? 덩샤오핑이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당시 실용주의 노선, 즉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면서 덩샤오핑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보시면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그림은 르프티 주르날에 실린 것이랍니다.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소녀의 손에 있는 빵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 파쇼다 사건 1898년도에 누가 이 아프리카를 종단 정책했었던 영국은 종단 정책, 영종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요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것을 파쇼다라고 하고요. 이 파쇼다 사건은 어디와 영국과 프랑스와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좀 양보를 하면서 큰 무력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그러면 가와 나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 폴란드 분할은요, 어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참고로 여러분, 요것은 진짜 좀 눈여겨서 이번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폴란드 분할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평가원 문제 꼭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이슈를 거의 뭐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지금 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데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사실은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을 그 세계사 교과서에, 현행 세계사 교과서에 찾아보면 이거예요. 폴란드 분할 점령.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조금 그 인식 차이라든가 언어 차이가 있거든요. 이때 나오게 되었던 게 폴란드 분할 점령이 되면서 폴란드가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즉 러시아에 각각 이 3분할 되면서 이제 문제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가 사실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요 3국에 대해서는 요 폴란드 분할 전쟁에 하게 되었던 것, 요거는 이 현대 쪽에 있는 이 소련의 이 수립과 그 과정 가운데서 좀 연관되면서 꼭 좀 깊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거 평가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은 뭐에 대한 종전 조약이었었죠? 러일 전쟁에 대한, 즉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것이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고요.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답니다. 2차 아편 전쟁. 원래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이 혼자 했지만 2차 아편 전쟁 때는 프랑스와 같이 들어가게 되죠. 어디로? 중국으로. 그래서 영푸, 요 영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모로코를 에서 두 차례 충돌했다. 원래 모로코는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제국주의 쟁탈전,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었던 독일이 이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1905년, 1911년 두 차례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할 뻔했으나 큰 충돌 없이 이때 영국이요, 프랑스 편을 좀 들어줘요. 그래서 독일은 너는 좀 남쪽으로 내려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프리카 대륙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5번입니다. 독일과 함께 3국 방공협정을 맺었다. 이건 어디죠? 이탈리아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 학평에서도 요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침략자들은 이제 수세에 몰리고 말았대요. 자, 1년 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태평양에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 하던 일본의 계획은 저지되었고요. 자, 올해 2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는 유럽 전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자, 5월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전쟁, 요거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 자체는 2차 세계대전 찾아갔으면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문제는 여기 문제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동일한 지문으로 문제 난이도를 좀 올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 이거 연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올해 2월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뭐 전투가 끝났다. 요게 힌트가 하나 있고요. 1년 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몇 년도죠? 1943년입니다. 예. 19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42년에 43년에 끝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는 1943년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연표 문제로 물어보면서 여기에 연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짜게서 넣었으면 문제 난이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고, 안 내시고 3월 달이다 보니까 요 2차 세계대전 찾을 수 있겠니? 요거 보면 2차 세계대전 찾죠. 뭐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니까 왜 못 찾겠습니까? 자, 킬 군항에서 봉기하는 해군은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3국 정상, 특히 이 전쟁 중이라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돼서 45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카이로 회담은 언제 있었죠? 1943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중에 들어가고요. 예, 킬 군항에서 봉기는요, 1918년이었어요. 디귿입니다. 대륙봉쇄령에 불만을 표시한 상인. 대륙봉쇄령이 언제 있었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다 장악했지만 또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한테만 지잖아요. 그래서 1806년 내렸던 것이 대륙봉쇄령이었고 이것을 어겼던 러시아를 응징하러 갔다가 나폴레옹이 지게 되면서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9세기 초의 모습이고요. 리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1944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3월
학평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뭐 무난하게 나왔었는데 그나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찾으라라고 한다면 20번 문제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표 문제를 노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예전 평가원에 내었었던 평가원 기출의 연표 문제보다는 좀 무난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연표 문제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이번 뭐 학평 문제 중에선 어려운 문제 하나 꼽아라 하면 20번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일단 풀어봅시다.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소련이 현재 쿠바를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로 만들어 미국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소련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제 미국이 쿠바에 대해 단행한 사실상 해상 봉쇄 조치야말로 쿠바의 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부딪히고 있네요. 이거 언제죠?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요 연표는 진짜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것이 되겠죠. 1962년에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 찾아가시면 되겠죠. 국제연맹 찬설. 국제연맹은 좀 맹한 단체다. 그래서 언제? 1920년, 즉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것이고요. 대공황 발생이랍니다. 대공황은 1929년. 대서양 헌장. 이 대서양 헌장에 의해서 유엔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도에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고요. 마셜 계획, 요 사이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죠. 마셜 계획은 1947년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냉전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969년도에 발표되었었고요. 독일 통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1989년이고요. 그로부터 다음 해인 독일 통일은 1990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62년이니까 당연히 뭐 여기 사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평가원 문제라든가 이제 특히 무엇보다 수능에서 최근에는 이러한 연표 문제를 좀 과거보다는 좀 덜 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좀 특히 현대사 연표는 좀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평가원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면 요거보다는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디테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하면 뭐냐면,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찾는 건 찾더라도 이건 되게 듬성듬성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막 60년대 거를 한 두세 개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아니던 훨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었던 현대사의 주요 연표들,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 꼭 다시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3월 학평 어떠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튈만한 문제, 아주 눈여겨봐야 만한 문제는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고요. 선생님 저는 한두 개 틀렸는데요.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기본에 충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는 뭐 적어도 좀 죄송스럽지만 없었습니다. 틀린 학생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3월 학평 문제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 완쌤 말 듣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좋은 점수 받는구나. 이제 할 수 있구나. 내가 틀렸지만 왜 틀렸는지는 알구나 하면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점 받은 학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 그럼 세계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요? No,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3월 학평 문제보다 훨씬 더 조금 디테일하고 어렵게 이제 평가 문제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3월 학평 문제보다는 6월 평가 문제가 어려울 거고요. 6월 평가 문제보다는 9월 게 어려울 거고요. 9월 거보다는 수능 게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틀 일단 잘 하신 겁니다.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친구들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결과가 좀 기대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 내 과목이 아니다. No! 아니에요. 제 강의 필기노트에서 단 한 문제라도 벗어난 문제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는 정말로 이렇게 좀 계산이 서는 과목이구나. 준비하면 점수 나오는 과목이구나. 이것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씩 제 강의 필기노트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하나씩 쫙 보다 보면
정말로 완쌤의 말씀대로 이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었네? 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순간 세계사는 여러분들에게 효자의 과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으셨을 거라 믿고요. 안 좋은 학생들 그 이후에 충분히 만회해 가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이후에 4월이라든가 6월 평가원, 학평 평가원에서 또 찾아뵈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세계사 과목은 또 제가 계속 가이드해 드리고 또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